네, 집중 분석 시작합니다. 실적 시즌 들어오니까 여러분 좀 바쁘시죠? 이번 주는 굉장히 핫합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테크주들이 다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월 FOMC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7월에는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 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희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는 정말 다시 한번 쉬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미리 점쳐보는 시간입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지금 실적 시즌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 지표들을 조금 놓치기가 쉬워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소비 지표라든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 먼저 정리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문가 예상치인 0.5% 상승보다 좀 낮게 0.2% 상승으로 나왔으나, 그렇죠. 네. 3개월 연속 지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사인이. 그다음에 실업 청구 건수도 그렇습니다. 실업 청구 건수도 사실 전달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으나 전문가들 예상이 24만 개보다는 적은 22만 8천 개의 그쵸? 청구 건수가 있어서 이것도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식구는 있으나 생각보다 빨리 식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임금 상승률을 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4%로 피크에서 꺾이긴 했으나 여전히 이전 기간, 코로나 이전이나 이런 기간들에 비해서 높고, 지금 이제 구직자가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잡을 지원을 하면 네. 1.6개의 잡이 여전히 어베일러블한 그런 상황이나 아주 노동시장이 식구는 있으나 천천히 식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결국은 연준에서 보기에는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을 건지 생각보다 천천히 식고 있는 것에 방점을 찍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 왜 그렇죠. 낮아지고 있느냐? 에너지 가격이 빠졌다. 그다음에 주택 임대료랑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빠지고 있다. 좋은 사인이다. 그러면 남은 쪽이 어디냐? 임금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임금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한 이런 상황들, 소비가 견조하다. 그리고 잡이 생각보다 겸조하다. 결국 이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식으로 물이 반 컵이 남았느냐, 반 컵이나 남았느냐로 볼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해석이 되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또 반대쪽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임금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보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남았다는 쪽에 방점을 찍는다면 연준이 아마 뭐 금리 인상을 추가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제 반대로 좀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제 지표들을 쭉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하반기 경기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골디락스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기 침체로 이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가 있죠. 하나는 경기 침체 안 가고 물가가 잡히는 거다. 하나는 경기 침체를 가야지 물가가 잡힐 거다. 그렇죠. 차이는 있는데요. 네네. 이 두 개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는 저는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아주 마일드하게 올 것이다라는 측에서는 지금 방향성이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생각보다는 좋은 사인이죠. 지금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선반영 또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뭐 지금 이게 사실은 작년에 온다, 올 초에 온다,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영원히 안 올 것 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오더라도 뭐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에 아주 약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결국은 침체가 있냐 없냐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체가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게, 강하지 않게 올 거다라는 쪽에 좀 집중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일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미 지나왔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경기 침체라는 걸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자네 왔는가, 드디어 왔는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시장이나 전반적인 거시경제가
이것에 충격을 받기보다는 드디어 올 것이 왔네. 그리고 미열로 한번 지나가겠네 정도로 생각할 경기 입시 침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001년도에 있었던 경기 입시 침체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때 뭐냐면 2000년까지 닷컴 버블로 굉장히 주식시장이 뜨거웠다가 그 버블이 한번 빠지면서 왔던 경기 침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경기 침체를 얘기하시면 거의 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게 되게 마일드하게 지나갔거든요. 그랬군요. 그런 스타일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뷰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모두가 걱정하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으니까요. 일단은 가장 좀 마일드한 수준으로 왔다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조금 더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슬슬 다시 유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뭐 곡물 가격 계속 오른다고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물가도 임금처럼 좀 천천히 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이제 PC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5월 기준 이제 3.8까지 내려왔는데요. 작년에 6.8이었는데 그게 3.8 내려왔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미국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작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기저 효과라는 게 슬슬 앞으로는 이제 빠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뭐 감산에 대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중국이 다시 얼마나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가 또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고요. 예. 지금 흑해 이제 곡물협정 같은 것들이 또 다시 이제 파기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밀 가격 같은 게 오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인도에서 굉장한 홍수가 나갔고 전 세계 최대의 작황지인 쌀 작황지인 인도에서 지금 쌀 수출하는 거 이제 일부 금지하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곡물 가격의 상방 압력이 약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 이제 기저 효과까지 사라지면 사실은 이제 6.8에서 3.8까지 온 것보다 3.8에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까지 내려가는데 적어도 2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준이 6월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 말 PC 인플레이션이 3.3까지, 3.2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3.2까지 가는데도 앞으로 조금 이게 여러 가지 범피한, 그러니까 둔턱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나온 경제 전망 같은 것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전망이 5월, 6월엔 좀 잦아들다가 6월 이후에 다시 약간 튀어올 수 있다. 3% 초반까지 PC가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 약간 뭐 3.3 이렇게 다시 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효과들에다가 기저 효과들까지 반영을 하면 기저 효과가 사라지는 것까지 반영하면 우리가 3.2 올 말 연준이 예측했던 그런 3.2의 PC 인플레이션을 가는 것이 좀 생각보다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할 그럼 9월에는 FOMC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 모든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물가 차트만 보고 있으면 정말 잘 왔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게 조금 둔탁하게 계속 범퍼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게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앞서서 저희가 곡물협정 얘기를 간단히 좀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지금 오데사 지역에 폭격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주말 사이에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혹시 좀 과열화가 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얼마나 보시는지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작년에서 올해까지 밀이나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것들이 전 세계로 그 작황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 이게 파기되면서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오데사 항구 같은 데서 이제 이스탄불로 나가는 항로거든요. 그렇군요. 그 항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스탄불에서 전 세계로 이제 중국이나 전 세계로 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막히게 되면 사실 저희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위에는 파란색, 아래는 노란색이잖아요. 그 뜻이 그렇답니다.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곡창지대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유럽의 곡창지대, 유럽의 식탁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가는 것들이 가뜩이나 전쟁 때문에 막혀 있는데 한시적으로 흑해 곡물협정 맺어서 이것이 이스탄불 쪽으로 잘 빠지게 했었었는데 그게 또 막혀버리면 대체 항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 상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약간 부담이 될 가능성, 거기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도발 지금 뭐 쌀 작황 부진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 이제 저희가 곡물 가격 같은 거는 단순히
그 순간에 효과를 가진다기보다는 좀 시차를 두고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예. 이것들이 뭐 3개월 그 이후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어떤 압력을 줄지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를 꼽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최근의 전황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뿐만 아니라 인도 얘기도 해주셨고 또 중국 얘기 간단히 아까 해주셨는데 중국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중국이 다시 경기 부양을 진행을 하면서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제 완전히 피크에 걸렸다. 더 이상 경기가 좀 살아나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단기랑 장기를 좀 중장기를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중장기적으로 지금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경제가 돼가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 스토리인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조금 더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 중국이 한 5% 정도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분기에서 2분기 넘어올 때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0.8%입니다. 예. 이걸 4 곱하면 3.2거든요. 성장률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뭐 글로벌 IB들이나 그렇게 해서 너네 5% 달성 못할 걸 부양해야 될 걸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중국 정부의 반응이 소극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경기 부양책이 뭐 전자제품에 대한 부양책, 전기차에 대한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규모 패키지는 아니고요. 찔끔찔끔 나오는 패키지. 여기다가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달 금리 동결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 부양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 정부가 시원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더 뒤집어 보면, 더 이면을 뒤집어 보면 결국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중국 정부나 중국의 정부 기관들 혹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너무나도 상승한 것들이 아무래도 정부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IMF 같은 데서 계속해서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중국 네. 그래서 올해 못 간다, 올해 못 간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 지금 부채 감축 기조에 나섰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여기다 해버리는 거는 정부의 정책 기조, 시진핑 정부의 정책 기조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 3월에 당대회 때 시진핑 주석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집이란 것은 사는 곳이지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동산 경기 조금 좋아질까 하다가 한번 확 찬물을 그렇겠네요. 끼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대규모 부양 패키지가 나올 확률보다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년에 상하이 봉쇄 같은 거 했었으니까 기저 효과로 보면 연별 성장률로 보면 뭐 5% 근처는 가겠지만 그것이 저희가 느끼기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리바운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지는 못하는 정도의 성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나 또 물가로 대입해보면 이게 물가의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고민들이 더해져서 이번 주 FOMC와 이제 9월 연준의 결정을 좀 주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뭐 너무 답은 정해진 것 같고요. 9월은 사실은 9월 되기 이전에 CPI랑 PCE가 2번 나옵니다. 예. 2번 더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준에서는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보고 그때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범피한 파트가 없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잘 내려온다면 9월 FOMC에서 연준이 시장을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특히 딴 것보다도 이 물가 지수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근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하시면 연준이 9월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대충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3%까지 내려온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더 하락하기를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